디센트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처음 만들 때부터 약간 모바일을 좀 중심으로 타겟을 했다는 거, 이게 네. 이제 첫 번째가 있고. 네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이 플랫폼, 지금까지 이제 우리 시장의 어떤 트렌드들을 좀 살펴보면 디파이가 이더리움의 어떤 성장들을 많이 이끌었고, 그 다음에 이제 NFT가 바톤을 이어받았고, 그리고 이제 P2E 같은 이런 개념들도 등장했고, 탈중앙화 신원 인증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2024년을 맞이하면서 내년이나 이후에 좀 주목받을 만한 트렌드는 어떤 걸로 보고 계신가요? 그거를 굉장히 알고 싶은데요. 아, 그렇죠. 저도 너무 알고 싶습니다. 네, 속된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다음 메타가 무엇일까? 아, 그렇죠. 다음 네, 메타. 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종종 이렇게 업계에 계신 분들이나 다른 분들을 이제 뵈면 네. 계속 여쭤보는 편인데, 아, 네. 근데 다들 이렇게 답이 잘 없으신 것 같긴 하더라고요. 지금 네. 아직까지는 뭔가 뚜렷하게 보이는 것들이 아직까지는 조금 네. 지금 시장이 좀 부족하긴 합니다. 네. 네. 근데 그 2020년에 이제 디파이 썸머라고 이제 불리는 네. 디파이 프로토콜들이 막 많이 나왔던 시기 직전까지만 해도 그게 다음번에 뭔가를 이끌 거라고 생각한 분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아, 그렇죠. 네. 생각해보면. 네. 네. 그 전까지 사실 디파이라는 게 없었던 건 사실 아니고 보통 뭐 예를 들면 그 토큰 스왑하는 뭐 이런 덱스 같은 것들이 네. 다른 형태로도 막 존재하고 있었는데, 왜 그게 그 온체인에서 하면 힘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들 막 연구하던 시절인데, 사실 이제 다른 방식으로 그런 것들이 풀어내지면서 네. 뭔가 약간 서비스들이 이제 막 많이 생겨나는 뭐 이런 걸 좀 만들어낸 것처럼 어딘가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연구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사실 좀 더 관심이 있는 건 방금 말씀드린 그런 쪽에 좀 관심이 많아요. NFT가 좀 더 일상에 밀접하게 되고, 사용성들 네, 어떻게 그게 보면 그냥 NFT라고 사실 이름 짓지 않더라도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의 지갑에 하나씩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더 많이, 그런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면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모든 어떤 이런 가상 자산들도 그런 도입 채택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듯이, 사실 NFT도 그런 식의 사람들의 사용성을 통해서 계속해서 쌓아 나가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발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역시나 어떤 것들이 뭐 우리가 투자자분들이 기대하는 돈이 되는 이런 것들을 지금 시점에서 얘기하기에는 확실히 좀 제한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알트코인 프로젝트들 중에서 이 이사님께서 좀 이렇게 좋은 알트코인을 선별하는, 그러니까 꼭 알트코인이라고 하기보다는 좋은 프로젝트들을 선별하는 어떤 기준이나 어떤 아이디어들이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프로젝트들을 볼 일들은 업무상 많은 편이긴 한데요. 네. 프로토콜 분석해서 뭔가를 그 위해서 만드는 건 아니지만 리뷰 요청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하는 일들도 그런 거니까 그런 종류의 정보들 좀 많이 접하는 편이기도 하고, 네. 이렇게 눈에 띄는 것들은 보통 어떤 문제를 풀고 있느냐를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아요. 어떤 문제.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프로토콜은 아니면 이 프로젝트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 그래서 그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가 저의 관심사와 맞닿아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가장 먼저 보는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엔 어떤 문제인지가 흥미가 생기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그 문제를 풀려고 하는지를 이제 분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A라는 문제를 풀겠다고 그러는데 그 네. 문제를 우리는 뭐 무슨 방식으로 풀겠어? 뭐 이런 게 이제 사실 백서 같은 곳에 나와 있고, 그렇죠. 네, 네. 아니면 뭐 블로그나 이런 것들에 이제 나오게 되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해가 되는지, 리즈너블하다고 이제 스스로 느끼는지, 뭐 이런 걸 좀 많이 보게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팀. 네. 이걸 그런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겠다고는 했는데 정말 해결할 수 있는 팀이냐, 네, 뭐 이런 것들도 사실 중요하니까. 정말 중요하죠, 네, 사실. 네. 그 세 가지 관점에서 이제 관심도가 이제 점점 높아지게 되면 계속 관심을 갖게 되고, 뭐 그 중간에 뭔가 이제 관심 흥미가 떨어지게 되면 문제는 좋은 문제를 풀기로는 했는데
푸는 방식은 마음에 안 드네. 그러면 이 문제를 푸는 다른 팀 없나? 뭐 이렇게 좀 찾아보기도 하고. 아, 그러네요. 네. 같은 문제를 또 다른 방식으로 또 푸는 팀도 있고 더 유능한 능력을 가진 팀, 그렇죠. 더 검증받은 팀들도 있을 테니까. 그런 식으로 좀 찾아보게 되는 것 같고요. 뭔가 어떻게 나오는지 뭐 이런 걸 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하드월렛 사용법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앞서 이사님 소개시켜 드렸지만 이 글로벌 하드월렛인 이 디센트 지갑 개발사의 최고 전략 책임자로 계시고 또 공동 창업자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계속해서 이 지갑이라는 한 우물을 파고 계신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근데 제가 이걸 좀 준비를 한 이유가 저희 채널에서 댓글로 하드월렛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댓글들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저도 사용은 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뭐 유의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폭넓게 말씀드리는 데는 좀 제한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사님을 꼭 모셔야 되겠다 생각을 했던 건데, 어떻게 보면 이게 메인이다 볼 수 있는데 앞에 이야기들이 너무 다 좋은 이야기들이 많아가지고 요거는 좀 간단하게 가겠습니다. 자, 먼저 많은 분들이 하드월렛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시는 게, 하드월렛으로 옮기면 이 비트코인을 여기로 옮기는 것이다, 또 이렇게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하드월렛이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은 뭐 주소, 뭐 숫자로 이루어진 아니면 글자로 이루어진 걸 기반으로 동작을 하게 되는데, 네, 맞습니다. 어떤 주소에 그게 비트코인을 담겨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더리움이 담겨 있을 수도 있는, 그 어떤 주소에 얼마만큼의 비트코인이 있다라고 적혀 있는 건 그냥 블록체인 안에 적혀 있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의 블록체인 안을 보면 어떤 주소에 얼마가 있네가 다 적혀 있는 상태가 되어 있고, 정확하게는 그렇게는 않지만 알 수 있는 상태로 공개되어 있고, 그러면 지갑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내가 누가 얼마를 갖고 있는지는 사실 누구나 다 볼 수 있는데 그렇죠. 어떤 하나의 주소에서 A라는 주소에서 B라는 주소로 비트코인을 보내고 싶다. 그러면 그 주소의 주인이 지금 네가 보내고자 하는 사람이 맞는지를 증명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걸 증명하는 역할을 지갑이 기본적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용어로는 개인키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이 개인키라는 건 이 주소가 내 주소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는 일종의 열쇠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열쇠를 얼마나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느냐가 사실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드웨어 지갑이 됐던 아니면 어떤 소프트웨어 지갑이 됐던 어떤 지갑을 쓰더라도 그 지갑 안에 담겨 있는 건 그 열쇠가 그렇죠. 담겨 있는 거고, 비트코인이라는 것 자체는 그 주소에 얼마가 있는지는 그냥 블록체인 내에 공개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많은 분들이 또 이게 어떤 지갑을 선택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기본적으로 디센트 지갑이 있고, 그리고 글로벌 지갑에서는 레저가 좀 유명하고, 그래서 레저 나노가 있고, 그렇게 두 가지 지갑을 비교를 했을 때 둘의 어떤 기본적인 작동 방식은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될까요? 기본적인 어떤 아키텍처 힘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모든 하드웨어 지갑들이 하드웨어 지갑들 안에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건 보안 칩이 들어가 있는데 시큐어 엘레멘트라고도 부르고, 그 보안 칩은 굉장히 작은 컴퓨터인데 보안에만 신경 써서 만든 컴퓨터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들 뜯어가지고 엑스레이를 쏴서 그 안에 있는 열쇠를 막 찾으려고 하는 행위를 한다. 그러면 그걸 감지해내서 그걸 그냥 확 지워버리든, 영화에서 많이 보던 거 있죠. 뭔고를 잘못 열려고 그러면 확 해주는 게 그런 거 같은 그런 종류의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 하드웨어 안에다가 개인키를 보관하는 이런 컨셉을 가진 건 기본적으로 동일한 것 같고요. 디센트가 가지고 있는 약간 특징은 처음 만들 때부터 약간 모바일을 좀 중심으로 타겟을 했다는 거, 이게 첫 번째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2018년도에 처음 디센트 하드웨어 지갑을 출시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다른 하드웨어 지갑들이 다 PC에서만 연결되던 형태였어요. USB로 PC에 연결해서 쓰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모바일 중심으로 만들어진 이제 첫 번째 지갑이었고 네. 지금은 물론 이제 대부분 다른 지갑들도 다른 지갑들도 네. 이제 모바일을 다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지문 인증을 이제 탑재했다는 게 좀 특징인데 네. 그러니까 모바일이고 들고 다니면서 쓰고 있다면 내가 그냥 어떤 핀 번호라고 불리는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걸 돌아다니면서 하긴 굉장히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누가 옆에서 볼 수 있기도 네, 하고 네, 위험하죠. 그럴 때는 사실 생체 인증을 하면 이제 그런 정도의 무슨 비밀번호를 누출하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위험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용성이 좀 편리해지기도 하고요. 당연히 이제 네. 번호를 넣는 것보다. 그런 것들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이제 생체 인증을 좀 넣었다는 게 좀 특징이 있고 네. 하드웨어 지갑이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는 일들 중에 하나는 지원되는 자산들이 좀 많아야 되는 게 좀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내가 투자하는 자산은 이렇게 뭐 비트코인만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죠. 다양한 알트코인들도 있을 수 있는데 네. 그 자산들을 다 담을 수 있느냐가 사실 되게 중요하니까 그러네요. 그런 것들이 중요해. 이게 다른 소프트웨어 지갑들은 꼭 그렇지 않아도 되거든요. 네. 서비스를 쓰는데 필요한 뭐 예를 들면 메타마스크엔 비트코인을 담을 일이 없더라도 메타마스크는 잘 쓸 수 있는 네. 그런 것처럼 근데 하드웨어 지갑은 기본적으로 금고의 역할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처음 출시를 한 뒤부터 지금 7년 동안 하고 있는데 계속 메인넷들을 이제 넓혀나가는 이제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고 그럼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의 어떤 자산들을 담을 수 있나요? 저희는 메인넷 기준으로 보면 이제 60개 정도의 메인넷 60개. 네트워크가 굉장히 많네요. 있고요. 네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이게 하드웨어 지갑들마다 지원되는 메인넷의 종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네.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다 기본적으로 하지만 기본은 그 외적인 부분에서는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알트코인과 같은 자산들이 저 하드웨어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사실 이제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뭐 이제 레저 나노 같은 경우도 X랑 S는 가격이 뭐 한 2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그리고 이제 디센트 지갑은 대략 금액이 어느 정도 돼? 디센트는 하드웨어 지갑이 이제 두 제품군으로 이제 두 제품군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제 하나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지문 인증 기능이 이제 탑재된 형태의 이제 지문 인증형 지갑이 있고 걔는 10만 원대 중반쯤의 이제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하나는 그냥 일반 신용카드 형태로 되어 있는 하드웨어 지갑 또 라인업에 걔는 좀 더 하드웨어 지갑이 좀 대중화되거나 좀 더 가볍게 쓰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이제 하드웨어 지갑이고 걔는 뭐 어떤 특정한 캐릭터 같은 걸 입히는 디자인을 하거나 뭐 이런 커스터마이징 같은 걸 좀 할 수 있는 형태인데 걔는 좀 이렇게 대중화를 좀 타깃으로 하고 있어서 좀 더 저렴한 형태로 아마 몇만 원 정도 그러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모델들이 다 다양하게 나눠져 있고 같은 회사에서도 좀 여러 가지 가격대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보안성이라는 것만 놓고 봤을 때는 뭐 큰 차이는 없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아까 그 이제 보안칩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제 같은 보안칩을 쓰고 있어서 네. 기본적인 이제 보안 레벨은 이제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 대신에 이제 뭐 디스플레이가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차이들에 따라서 어떤 편의성, 사용성 측면에 그러니까 사용성들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거나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걸 보관할 때 안정성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는 사람들이 이제 투자자들이 지갑을 선택할 때도 기본적으로 지갑들이 어느 정도 동일한 비슷한 수준의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지갑을 선택을 해도 괜찮다고 보시나요? 여러 가지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하드웨어 지갑이라는 건 그 하드웨어 지갑을 이제 만들어 온 기관들, 사업을 해놓은 기관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되어 있느냐가 사실 이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뭐 레저도 그렇고 저희도 업력이 어느 정도 좀 되고 있는 회사들인 것 같고, 이게 새로 나오는 제품들을 판단할 때는 사실 아무래도 그렇죠. 축적된 어떤 그런 데이터들이 중요하다고 그런 생각합니다. 것들이 좀 그것 때문에 사실 하드웨어 지갑 시장에
어는 일정 정도의 약간 진입 장벽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자,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셀프 커스터디가 정말 중요하지만 본인이 잘 관리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질문을 받으면 보통 초보 투자자분들이 많이 여쭤보세요. 지갑으로 당장 옮겨야 되나요? 이렇게 여쭤보시면 제가 그냥 좀 단언컨대 드리는 말씀은 금액이 얼마 안 되시거나 경험이 적으신 분은 굳이 하드월렛 사용하지 마시고 거래소를 일단 이용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기본적으로 그 어떤 서비스를 쓰거나 이게 셀프 커스터디는 이제 내가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기본적으로는 그 종아님이랑 좀 비슷한 생각이고요. 뭐 금액이 크지 않은데 그리고 뭐 그걸 거래소에서 굳이 하드웨어 지갑으로 빼거나 뭐 이럴 필요는 사실 없는 것 같고 그냥 은행에 있어도 되는데 그걸 굳이 금고에 빼놓지 않아도 되는 그렇죠. 것처럼. 네네. 근데 어떤 서비스들,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서비스들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거래소에 있는 상태로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인 개인 지갑으로 빼야 되는 경우가 좀 있고, 그렇죠. 네. 그렇더라도 이제 선택지들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어떤 네. 소프트웨어 형태의 지갑들도 다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내가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들어가는 자산들이나 그게 꼭 금전적인 가치가 아니더라도 네. 내가 쌓아놓은 게 나한테는 되게 소중한 이런 것들에 대한 자산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지키고 싶다면 사실 하드웨어 지갑을 쓰는 게 좀 더 안전한 방법인 것 같고요. 네. 은행에 맡겨둔 돈은 은행이 해킹되더라도 이게 무슨 거래가 일어났더라도 신용카드를 내가 분실한 상태에서 거래가 일어나면 취소도 되고 이런 것들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되돌릴 수가 있는데 네. 이제 블록체인에서는 어떤 지갑 키에 대한 해킹이 한번 일어나면 그렇죠. 그걸 잘 되돌릴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처음부터 좀 안전하다는 걸, 안전과 관련된 것들을 좀 신경 쓰면서 하는 게 좀 더 좋은 것 같고요. 반대로 사실 하드웨어 지갑이 있으면 좀 더 편해지는 측면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뭐 PC를 바꾸거나 아니면 핸드폰을 바꿨는데 그게 소프트웨어 지갑인 경우는 그 키도 같이 그쵸. 옮겨주고 그거는 이런 거 해야 되거든요. 다 번거롭죠. 네. 하드웨어 지갑이면 사실 그쵸. 그런 걸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네. 반대로 좀 편한 측면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만약에 이제 하드월렛을 뭐 들고 있다 파손을 하게 됐을 때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거의 대부분의 하드웨어 지갑 회사들이 비슷한 표준을 따르고 있는데요. 네. 하드웨어를 처음 세팅할 때 뭐 메타마스크 써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영어 단어를 몇 개를 보여줍니다. 네. 보통 24개 정도를 보여주고 하드웨어 지갑 같은 경우는 네. 그럼 그 24개의 단어가 내 키하고 이제 똑같은 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키를 이제 내가 적어 놓는 거죠. 영어 단어니까 맞습니다. 어딘가에 네. 잘 적어 놓고 있다가 뭐 하드웨어 지갑을 분실하거나 뭐 고장 났거나 이런 때는? 경우에는 그 이제 단어를 다시 집어 넣으면서 내 키를 다시 찾을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조금 불안해하시는 게 이제 그걸 수기로 이제 다 적어서 맞습니다. 이거를 이제 머릿속에 기억을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으나 이게 그 코드를 기억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잘 보관을 해둬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보통은 수기로 적어놓고 이걸 모바일이나 이런 디지털 환경에 남겨놓는 거는 또 다른 또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자 그렇게 됐을 때 이 종이를 분실했을 때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데 맞아요. 자 그렇게 됐을 때는 사실 좀 상당히 난감해지는 거죠. 네. 보통은 그래서 그게 사실 그 24자리 단어가 이제 가장 하드웨어 지갑을 쓸 때 가장 약한 부분이 되는 거죠. 어떤 보안이라는 측면에서. 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걔를 이제 디지털 상에 올려놓자니 그걸 또 해킹된 것 같고 네. 그냥 종이로 적어놓자니 잊어버리거나 뭐 이럴 수 있을 것 같고 뭐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잖아요. 네. 그대로 이제 남들이 갖고 갈 수 있는 형태가 되니까. 네. 그래서 대부분의 하드웨어 지갑들은 24개의 이제 영어 단어 이외에 내 비밀번호를 걸 수 있는 기능들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25번째 단어 뭐 이런 이름으로 이제 불리기도 하고 패스프레이즈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그냥 그 24개의 단어만 가지고 이제 지갑 키를 만드는 게 아니고 내가 넣은 비밀번호까지 이제 포함해서 네. 이제 내 지갑 키를 만드는 이런 종류의 기능들이 있는데 이제 처음 특히 이제 만드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기능을 좀 써서 지갑을 좀 세팅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러면 맞습니다. 네. 내가 그 24개 단어를
누군가가 내 걸 훔쳐가더라도 내 비밀번호를 모르면 사실 그쵸, 할수 없게.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종류의 기능들을 좀 잘 활용하시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이제 이사님 설명 듣고 좀 이제 하드월렛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좀 안심하고 사용을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더 많이 좀 생기실 것 같습니다. 제 느낌에. 자, 하드월렛을 사용할 때 이 초보 투자자분들이 반드시 주의해야 되는 지점 어떤 거라고 보시나요? 가장 인지하기 어려운,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인지하기 어려운 게 그 24개의 단어, 그 단어를 잃어버리거나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인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지갑들이 그것과 관련된 게 뭐 안내 같은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게 딱 인지하기가 영어 단어가 맞습니다. 그렇게 해보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딱 하기가 좀 어렵긴 한데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걸 일단 그건 사실 하드웨어 지갑뿐만이 아니고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지갑도 이제 그런 방식을 채택한 지갑들이 좀 많아서 그런 지갑들을 개인용 지갑들을 쓸 때 그게 되게 중요한 정보다라는 걸 인지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처음 이제 디센트 지갑을 주문을 해서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이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하드웨어 지갑을 사면 QR 코드가 있어서 그 QR 코드를 하면 셋업하는 이제 매뉴얼로 가게 되고요. 첫 번째는 QR 코드를 찍어서 셋업 매뉴얼로 간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따라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보통 처음 받았을 때 저희가 저희 정품인지 아닌지를 박스에 이렇게 실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중간에 뭔가 내가 제품을 받기 전에 누군가 열어보거나 이러면 사실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정도의 실이 이제 잘 붙어 있는지 그걸 먼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전원을 켜고 나면 이제 순서대로 뭐 지문을 등록하거나 뭐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안내가 되는데 그 안내대로 이제 하게 되면 될 것 같고 처음에 뭐 지문 등록하고 뭐 핀번호 이제 지문이 인식 안 될 때를 대비한 핀번호 등록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24개의 코드를 영어 단어 뭐 적어놓는 순서 거치고 나면 이제 기본적인 하드웨어 지갑의 이제 세팅은 끝나게 되고요. 이제 그거 끝나고 나서 이제 스마트폰에서 얘는 인터넷이 되는 기기는 아니기 때문에 하드웨어 지갑이 스마트폰에서 디센트 앱 검색하셔서 그거 까신 다음에 디센트 앱하고 하드웨어 지갑을 이제 연동하시면 이제 뭐 비트코인을 받거나 보내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초보 투자자분들 이제 만약에 업비트에서 이제 하드월렛으로 보낸다라고 했을 때는 절차를 어떤 식으로 밟아가야 되나요? 처음은 주소가 있어야 보낼 수 있으니까 하드웨어 지갑하고 디센트 모바일 앱을 이제 연결시킨 상태에서 내가 받고자 하는 자산의 이제 주소를 먼저 만들어야 되고요. 자산 주소 이제 자산 검색해서 이제 만들 수 있게 되고 그 주소를 가지고 이제 업비트 이제 거래소 앱에 가서 얼마를 보낼 건지 어떤 주소를 보낼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입력하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개인 지갑, 이제 디센트와 같은 이제 개인 지갑들로 이제 전송을 1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전송을 하려면 그 개인 지갑 주소가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될 거예요. 그게 만약에 이더리움 계열의 어떤 자산이라면 디센트 지갑 주소를 직접 넣을 수는 없고 디센트 지갑하고 메타마스크를 연결한 다음에 그 주소를 한번 등록하는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보면 메타마스크와 디센트 앱을 이제 연결해 놓고 업비트의 PC 버전에서만 사실 주소 등록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서 PC 버전에서 그 디센트 지갑의 주소를 이제 내 개인 주소로 등록해 놓고 나면 그러고 나면 이제 보낼 수 있게 되는 이런 상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지갑에 대해서 아마 정말 하드월렛의 어떤 전체적인 원리부터 해서 정말 주의해야 될 지점들, 실제 사용하는 순서들 이런 부분들을 다 전반적으로 다 짚어봤는데요. 정말 다양한 분야의 인사이트를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 마지막으로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께 당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이쪽 시장과 분야에 관심을 갖고 특히나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엄청 더 관심이 많은 분들이실 것 같아요. 네. 그게 대단한 것 같고요. 네, 앞으로 또 채널 많이 네,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감사합니다. 관심이 좀 더 있으시면 저희 불파스 채널에도 오셔서 네, 구경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블록체인 파헤치는 스터디 불파스 유튜브 채널도 있으니까요. 제가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 꼭 가셔서 정말 깊이 있게 공부하시고 싶은 분들은 반드시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아이오 트러스트 최고 전략 책임자 유민호 이사님과 함께 이 암호화폐 시장, 특히 이더리움을 필두로 한 알트코인에 대해서 깊은 이야기들을 나누어 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정말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작가의 크립토 연구소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